할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장사가 뭐가 있나? 이거를 봐야 돼요. 거기서 세탁소 하겠어요? 안 하거든요. 거긴 뭐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엔 편의점 아니면 커피숍이에요. 그죠? 편의점 아니면 커피숍. 그럼 편의점이나 커피숍이 물리적 면적이 있잖아요. 25평이라는, 전용 면적 25평이라는 물리적으로 제한된 그 면적 안에서 올릴 수 있는 매출이 과연 얼마냐는 거. 그렇게 매출을 올렸을 때 낼 수 있는 월세의 한계가 얼마냐는 거. 이 계산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제가 암만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25평이면은 커피숍이다. 주방 빼고 테이블 몇 개 놓을 수 있고, 그러면 물론 테이크아웃도 있지만 테이크아웃 하는 손님하고가 그 안에서 먹고 나가는 손님하고의 비율 계산을 하고, 테이블 몇 개당 객단가 얼마고,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매출이 얼마고, 이렇게 매출이 나왔을 때는 월세를 얼마 이상 내서는 답이 안 나온다라는 결론이 나온 게 제가 봤을 때는 700만 원이에요. 커피숍을 거기서 한다, 편의점을 거기서 한다, 700만 원 이상 내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20억에 사서 월세 700만 원 나오면 답 나옵니까 이거? 답 안 나오잖아요. 물론 요즘 은행금리가 워낙 떨어져가지고 은행이자보다는 많이 나와요. 그죠? 근데 우리가 상가 월세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몇 프로는 봐야 돼요? 6% 정도는. 아유, 욕심이 없으시네요. 한 7%는 봐야죠. 여기서 7%라는 거는 대출을 하나도 안 받았을 때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대출이 개입되면은요, 대출의 조건은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매매 가격에, 총 매매 가격에 얼만큼을 대출을 받을 건지, 또 사람마다 금리 다 틀리고 이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 세금부터 뭐든 다 100% 현금 투자를 한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 7%는 넘어가는 쪽으로 욕심을 부리셔도 돼요. 지금은 그런 물건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아까 계산해 보면 5%가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답 안 나오는데, 답 안 나옵니다 말씀드렸더니 그럼 안 해 그러시더라고요. 간단하게. 그리고 나서 이분은 또 아무런 설정 없이 그냥 또 다른 데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좀 설정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월세 투자를 할 건가 아니면 매매 차익을 노릴 것인가, 이 설정을 좀 먼저 하세요. 먼저. 그래서 손님들한테 와가지고 투자할 거 있는데 나 5억 있는데 10억 있는데 투자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예, 해드리겠습니다. 앉으세요. 그리고 말씀 나누면서 월세 노려드릴까요? 매매 차익 노려드릴까요? 그러면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월세 수익을 원하세요? 매매 차익을 원하세요? 둘 다요. 이러죠. 그죠? 그런 거는 없어요. 예. 매매 차익 쪽으로 할 거냐? 월세로 갈 거냐? 이 설정이 먼저 필요하고요. 우리 요번에 책 말고 경매 공부 1권에서는 그 내용을 좀 다뤄놨으니까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좀 부탁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지역에 대한 설정을 좀 하세요. 지역에 대한 설정. 이게 없어요, 이게. 친구랑 술 한잔 먹다가, 야, 나 제주도에 땅 샀는데, 2년 전에 사는 게 거의 2배 됐어. 그럼 그 다음날 제주도 가요. 숙취 있는데도. 예, 술도 안 깨고 갑니다. 어디 평창에 땅 사놨는데 어떻다 그러면 그것도 거기 가고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지역을 설정을 하고, 여기에서 내 투자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고, 어떤 종류의 물건이 나오면은 잡겠다라는 설정을 먼저 해놓고 노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좋은 물건은 안 기다려줍니다. 시장에서. 좋은 물건이 나오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나와요? 이건 경매면 전국적으로 다 공개가 되는 거고요. 경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한테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죠? 공인중개사한테 좋은 물건이 딱 나왔어요. 물건이 딱 나왔습니다. 이 공인중개사들이요, 자기 손님한테 전화 쫙 다 돌려요. 보면 알거든요. 이거 좋은 물건이야. 누구든 보면 살 것 같아. 놔뒀다가 내일 작업했다가는 옆에 공인중개사한테 뺏겨요. 그럼 난 수수료 못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화 다 돌려요. 그리고 나서 와서 보고 내일 생각할게요. 일주일만 시간 주세요. 이거 기다립니까? 안 기다려요. 팔려 나가요. 근데 그분들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좋긴 좋은 것 같은데 내가 빠뜨린 건 없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지역을 먼저 설정을 하고, 어떤 종류의 물건, 어떤 크기의 규모가 나오면 나는 무조건 한다. 물론 무조건이라는 건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이라는 전제가 붙는 거죠. 그죠? 한다라는 이 설정을 먼저 해놓고 기다려야 돼요. 노리고 있어야 됩니다. 노리고 있다가 나면 콱 찍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뺏깁니다. 근데 이 지역 설정을 하는데요, 그 정부 정책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정책이라기보다는 개발 계획 이거예요. 근데 개발 계획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개발 계획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세우잖아요. 근데 대규모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요, 그 개발이 준공까지 가는 기간이 그 개발 계획을 수립한 공무원의 임기보다 훨씬 길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4년 하고 끝낼 건데 이게 완공이 되려면 심지어는 착공도 4년 안에 못 이루어질 이런 건들이 많아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이 오면은 그거 이어서 합니까? 이어서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계획 자체가 첫 번째 앞선 공무원이 해놓은 계획 자체가 날림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았는데 뭔가 해야 돼요. 그죠? 지자체의 장이 됐다, 국회의원이 됐다. 여기서 뭔가 해야 다음 선거 때 그거 갖고 유세를 할 거고요. 그래야 더 높은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뒷일은 생각 안 하고 수립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다는 아닙니다만 그런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사람 오면은 계획 자체가 날림이다 보니까 이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 공을 쌓아야 되잖아요. 지금 남의 공 쌓아주게 생기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또 새로 뒤집어 엎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디 뭐가 된다 그러면 무조건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떤 경우 최근 주로 많았던 게 뭐가 있어요. 뭐 평창 동계올림픽도 있었고요. 그죠? 뭐 송도도 있었고요. 송도는 지금도 아직 뭐 진행 중입니다만 송도도 있었고요. 천안도 있었죠. 천안 뭐 때문에 그랬죠? KTX 때문에. 그죠? 모르세요? 아, 투자들 안 하시는구나. KTX 때문에요.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KTX가 개통되기 전에 천안에 대한 광고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정부에서도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KTX 때문에 뭐 가까워진다. 이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지는 건 아니죠. 이동 시간이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한 아파트 업체가 뭐라고 광고를 했냐면 이때 당시에 KTX 개통 앞두고 뭐라고 광고를 했냐면 서울 사람들의 평균 출근 시간이 1시간 6분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광고 문구가 그랬습니다. 서울 사람 평균 출근 시간 1시간 6분. 근데 KTX 개통되면 천안에서 서울까지 37분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가깝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살면서 서울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KTX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천안에서 하는 게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립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돼요? 천안역에서 살면서 서울역에서 근무하면 돼요. 그죠? 근데 천안 집에서 천안역까지 와야죠. 뭐 시간 딱 맞춰 오나요? 놓치면 안 되니까 또 일찍 좀 나와서 기다려야죠. 타고 올라와야죠. 서울역 도착하면 거기서부터 다시 출근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였다는 거죠. 물론 그 문구를 보고 내려온 건 아니지만 천안이 그렇게 가까워진다 하니까 천안으로 다 내려갔습니다. 투자 좀 한다는 사람들 다 내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돈 번 사람이 있고 망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돈 번 사람이 있고 망한 사람이 있어요. 뭐냐? KTX 개통되기 전에 팔고 나온 사람들은 다 돈 벌었어요. 그러니까 뚜껑 열지 마세요. 뚜껑 열지 마세요. 뚜껑 열리기 전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시장에는 항상 오해가 존재하고요. 이 오해가 대세라고 하면 이 오해에 편승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죠. 헛소문 돌아요. 헛소문 돌면은 헛소문이야 그래요. 근데 꼭 100명 중에 한 명은 그걸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 삽니다. 그럼 조금 오르죠? 그럼 나머지 99명 중에 3명은 야, 그 소문이 도는데 조금 올랐네. 진짠가? 그럼 3명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럼 좀 더 오르죠. 그 다음에 진짠가? 그리고 10명이 들어가요. 그리고 100명 다 들어가고. 이게 부동산 시장에도 있었거든요. 이게. 근데 100명 다 들어가고 뚜껑 딱 열려가지고 폭락한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망하는 거고요. 먼저 들어갔다가 한 70명쯤 들어왔을 때 빠져나오는 사람은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해에 편승해서 좀 움직이실 필요가 있어요. 평창도 마찬가지였고요. 평창도. 지금 난리죠. 엊그저께 뭐죠? 스키 점프대 경기 운영 불가 판정 받았다고 그것도 나오고. 평창이 제가 보기에는 동계올림픽 끝나고 그 시설들이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송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송도 국제학교 들어오고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강남 사람들도 투자를 좀 많이 했고요. 그쪽으로. 특히 이제 자녀교육 문제로 가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값도 오르긴 올랐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송도의 정식 명칭이 뭐죠? 정식 명칭이? 송도
국제 자유무역 도시입니다. 그죠? 우리는 송도, 신도시, 신도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송도, 신도시는요, 그냥 쾌적한 주거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뭐, 이거를 국제 자유무역 도시로 만들겠다고 지금 해놓고 있는데요. 건설 기술이 대한민국의 최고죠. 세계 최고죠. 각 지역에 있는 랜드마크 건물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다 졌잖아요. 두바이에 있는 것도 그렇고. 건설회사는 최고입니다. 200층 아니라 300층이라도 지대면 져요. 문제는 누구를 입주시킬 거냐는 거죠. 거기다가. 결국에는 국제 무역시장에서 사업하는 사람, 무역하는 사람들을 데려다 입점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까운데 너무나 큰 경쟁력이 있죠. 경쟁자가 있죠. 어디하고 어디입니까? 홍콩하고 싱가포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 전 세계 무역은 서구 사람들이 많이 주도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어차피 일하러 오는 거, 물론 업무적인 편의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차피 일하러 오는 거, 동양의 신비를 한번 느껴보자. 이건데요. 송도에서 그런 거를 저는 전혀 발견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업무적으로 싱가포르나 홍콩에 비해서 업무적으로 더 무역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느냐. 그것도 저는 좀, 아니다 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건물이 아직도 매립하고 있어요. 매립도 다 안 끝났어요. 건물이 들어와 있는데 주상복합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거기서 주거용들은 많이 들어찼어요. 근데 상업용 그리고 또 업무시설들 있잖아요. 업무시설들, 공실들 굉장히 많고요. 업무 부지로 분양됐던 거 건축 안 하고 그냥 대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송도도 처음에는 돈 엄청 벌었어요. 갯벌 매립한 거죠? 아세요? 갯벌 매립한 거잖아요. 거기 무슨 딱지 있었어요? 무슨 딱지? 조개 딱지. 못 들어보셨어요? 투자들 안 하시는구나. 조개 딱지 있었어요. 뭐냐면 조개 캐서 벌어먹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상해 준 거예요. 그 사람들 보상해 줬는데 꽤 오래전이니까 화폐 가치니까 지금하고는 좀 달랐겠죠. 그죠? 지금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그때 제가 알기로는 조개 캐서 생업하는 사람 한 사람당 400만 원씩인가를 보상하는데 그게 7억까지 올라갔었어요. 7억까지. 거기 현대 힐스테이트 올라가면서 그 조개딱지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집 한 채씩 힐스테이트 하나씩 준다. 분양가 생각해보니까 그게 8억 5천, 9억 5천 막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7억까지 올라갔었어요. 7억까지. 그 조개딱지 처음에 잡아놨다가 그때 팔고 나온 사람들은 다 재미 봤죠. 다 재미 봤죠. 그러니까 막 올라가가지고 5억, 6억에 샀던 사람들은 지금은 본전치기 겨우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벌써 거의 10년 가까운 전의 얘기니까 10년 동안 하나도 못 벌었다. 기회비용 쪽에서 또 다른 물가는 다 올라가고 있는데 내 것만 안 올랐다. 그럼 상대적으로 이거는 손실이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매도 타이밍하고 매수 타이밍. 이 타이밍에 대한 좀 설정이 필요해요. 이 초보자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요. 발끝에 들어가서 머리끝에 나오려고 그래요. 발끝에 들어가서.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가 발끝인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부동산이요. 일정 기간 동안 가격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뛰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들쭉날쭉하게 올라가겠죠. 주식 뛰듯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그죠? 올라가는데 그 전에는 어떤 개발 호재도 없고 붐도 안 타고 그래서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변화가 없다가 어느 순간에 딱 계기가 돼서 가격이 뛰어요. 그 다음에 어느 순간 되면은 그대로 가든가 다시 내려가는 이런 패턴이거든요. 부동산의 가격이라는 게. 이제 이런 패턴인데 요때 들어가서 요때 나오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손님이 좋은 물건 있으면 소개시켜줘. 그래서 네 그러고 가서 한 이만큼 오른 거를 소개를 해줍니다. 저는 사실은 이때 들어가자 주의거든요. 왜냐면 이거 검증됐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거니까 이때 들어가자 해서 요만큼 오르고 앞으로 오를 여지가 많은 거 이런 거를 딱 소개를 해드려요. 그러면 이분은 요게 아까운 거예요. 요게 아까워요. 그래서 야 이거 다 올랐다. 다 오른 거 아닙니다. 더 오릅니다. 아니래요. 안 올랐대요. 그래서 그러세요? 이런 거 싫으세요? 그럼 이제 아직 막 오르려고 하는 거 이런 거를 소개를 딱 해드려요. 가보면 벌판이거든. 그쵸? 땅이라는 거는 손대면 오르기 시작해요. 공사 착공되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개발계획 발표만 나도 올라가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올라간 거, 앞으로 올라갈 거를 소개를 딱 해주면은 벌판이거든. 그러니까 가보니까 뭐라 그래요? 야, 이 땅이 언제 올라 이래요. 어쩌라고. 그죠? 이럴 때 하는 말이죠. 어쩌라고. 근데 이 욕심을 버리세요. 여기서부터 요 차액 있잖아요. 이미 오른 이 금액은 앞으로 더 오르겠구나라는 거에 대한 일종의 검증료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게 손실도 아닌 게 뭐냐면 수익이라는 거는요. 기간 대비 벌은 돈이잖아요. 1년 동안 100만 원 버나 2년 동안 200만 원 버나 사실은 1년 동안 100만 원이 더 이득이에요. 왜냐면 이자가 있잖아요. 2년 동안 200만 원 버는 것보다 굳이 따진다면. 근데 이제 그냥 단순 산술 계산으로 봤을 때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10년이 걸렸다. 예? 빵년서부터 10년이 걸렸다. 10년 동안 이거 다 먹나? 한 6년 동안 이거 먹나? 마찬가지잖아요. 또 갈아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꼭 발끝에 들어가서 머리 끝에 나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절대로 금물입니다. 무릎에 들어가서 맞출 수만 있다고 한다면 무릎에 들어가서 어깨에 나오는 게 이게 정석이에요. 왜? 다음 사람도 먹을 게 있어야 사잖아요. 내 머리만 돌아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다른 사람들도 다 먹을 게 있어야 투자를 해요. 굉장한 중대한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죠? 무릎에서 들어가서 머리 정도는 먹을 거를 남겨 던져주고 나오고 그 돈 갖고 다른 데 또 투자하면 돼요. 다시 또 무릎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런 쪽으로 가야죠. 부동산 거래하면서 괜히 이렇게 부동산 매매 계약 이렇게 쓰면서 3억의 매매 계약 쓰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거 얼마에 사셨어요? 그리고 얼마에 사셨어요? 그래서 이거 벌써 5년 전에 산 건데 그때하고는 지금하고는 아무래도 다르죠. 얘기하면 그래도 이거 얼마에 사셨어요? 그래서 그때 1억 5천 주고 샀어요. 그럼 확 배가 아픈 거예요. 3년 동안 5년 동안 따블 쳤어? 그럼 나도 지금 이거 3억에 사가지고 4년 5년 안에 6억 만들 수 있을까? 이제 이 생각을 막 하는 거죠. 남의 거는 남의 겁니다. 그죠? 남의 거는 남의 거고, 내가 받아오기 전에 오른 그거는 검증 비용이고, 나머지 거는 판매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또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요. 아파트 얘기예요. 전 국민의 이제 수요층이 이제 전 국민이다 보니까 아파트는 어떻게 되느냐,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요 얘기까지만 할게요. 아파트는 저는 좀 두 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투자로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아니죠, 이미. 투자로서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어요.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는데, 여유자금이 생겼습니다. 어디다가 부동산 투자를 좀 하고 싶어요. 이랬을 때 아파트를 사는 게 좋냐, 안 사는 게 좋냐. 그럼 저는 아파트는 조금 다른 종목에 비해서 투자 가치가 많이 지금 빠집니다. 향후 적어도 10년은 지금 이 상태일 겁니다. 큰 수익이 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특히 이제 사회 초년생 분들, 젊으신 분들이 질문하시는 경우에는 지금 집이 있어요? 그럼 물어보면 없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집 한 채는 꼭 살 건데, 아파트 한 채는 꼭 살 건데, 돈은 어느 정도 모았습니다. 100% 현금이든 어느 정도 대출을 끌든 모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지금 살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더 기다렸다 살까요? 지금 살까요? 그럼 저는 지금 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 사라고. 이게 아파트 값이 폭등할 일도 없고요. 떨어질 일도 사실은 더 떨어질 일도 저는 없다고 보고요. 특히 요즘은 올해 2015년에는 2% 금리 얘기 나오죠. 네? 3% 초반대였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 2% 금리로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계빚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니냐 여러 가지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만약에 집이 한 채로 또 없다. 나는 집 필요 없다. 그냥 전세로 평생 살 거다. 이런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언젠가는 꼭 사겠다. 근데 자금이 되는데 더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지금 사야 될지를 고민한다 그러면 지금 사시라.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경매니까요. 여러분들 경매로 사는데 제일 경매 초보자들이 입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종목으로 많이 선택하는 게 다세대예요. 빌라. 그죠? 빌라로 처음에 많이 접근을 해요. 왜냐하면 싸니까. 싸고 또 수요가 많잖아요. 그죠? 싸니까. 그래서 빌라로 많이 접근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손해보는 경우를 많이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빌라가 이제 이런 구조죠. 1층, 2층, 3층, 4층. 그 다음에 이건 반지하라고 얘기하지만, 반지하라는 거는 건축법상으로 없는 얘기예요. 지하입니다. 지하인데, 지하라고 그러면
분양도 안 되고 임대도 안 되니까 반지하라는 거는 업자들이 만들어내는 얘기예요. 건축법상으로는 땅으로 묻힌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 천장까지 봤을 때요. 나와 있는 부분보다 1cm라도 더 많으면 이거는 건축법상 지하로 들어갑니다. 지하로 파는 이유가 뭐예요? 다세대는 4층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4층까지만이에요. 근데 이렇게 반층을 하나 묻어놓으면 5개 층을 질 수가 있잖아요. 용적률 건폐율에서도 지하 면적은 산입을 안 합니다. 용적률은. 그러니까 어쨌든 2세대를 더 만들 수 있고, 물론 지상층보다는 싸게 분양이 되겠지만, 분양가는 싸겠지만,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탑층하고요, 반지하는 피하세요. 물론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왜 그러냐면요. 이게 만약에 아파트다. 4층이 아니라 뭐 한 15층, 25층짜리 아파트다. 그러면 우리 그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 외벽 있잖아요. 외벽. 이 천장도 외벽으로 보거든요. 이 외벽은 이 전체 공유자들의 공동 소유 부분으로 봐요. 공유 부분으로. 그래서 만약에 누수가 생겼다. 아파트는 지하는 없으니까. 지하는 얘기는 안 하고요. 누수가 생겼다. 그럼 천정이 새는 거죠. 이 옥상이 새는 거잖아요. 옥상은 외벽이고, 외벽은 그 공유자 전체의 소유이기 때문에 결국엔 유지보수의 책임도 전원한테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뭘 걷어요? 선수관리비를 받잖아요. 관리사무소에서. 선수관리비를 받아서 이런 게 누수가 생기면 관리사무소에서 알아서 판단해가지고 알아서 수리를 해요. 근데 빌라는 관리비를 안 걷죠. 예? 걷어봐야 202호 아줌마가 10,000원씩 걷어가지고 복도 청소, 계단 청소, 이게 다예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탑층을 내가 낙찰 받아서 들어갔는데 누수가 되더라. 우리 경매는 그게 문제잖아요. 안을 못 보고 사잖아요. 겉만 보고 사잖아요. 들어갔더니 누수가 생겼다. 이러면 물론 다세대 주택도 집합 건물이다 보니까 똑같아요. 유지보수 책임이 이 10세대한테 있습니다. 근데 그 걷어놓은 선수관리비가 없다 보니까 우리 집 지붕세 돈 내. 그럼 안 내요, 이 사람들이. 니네 집세지 우리 집세니 이래요. 그죠? 물론 그때 이 사람이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소송하면 이깁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유지보수 책임이 전원한테 있는 게 법이 그렇게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근데 공사 위에 이 비용이 300만 원 나온다. 그럼 나 빼고 나머지한테 나도 30만 원 내야 되니까 30만 원씩 9명을 상대로 30만 원 받자고, 물론 합치면 270만 원이지만 소송을 하겠냐는 거죠. 결국엔 울며 겨자 먹기로 내 돈으로 고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 같은 경우에는 탑층하고, 여기도 이제 반지하 같은 경우는 누수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이런 거를 안에를 못 보는 경매의 어떤 위험 자체는 원래 원칙적으로 갖고 있는 리스크고요. 그거를 간과하고 지하층하고 탑층을 낙찰을 받았다가 수리비 때문에 결국엔 이 밑에 집 사는 것보다, 일반 매물에 사는 것보다 더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본 것만 해도 여태까지 5-6건 봤어요. 이런 걸. 그러니까 빌라 가장 경매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 입문하는 그 종목으로 빌라를 많이 선택을 하는데, 빌라에는 좀 이런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전반적으로 아까 트렌드를 얘기하셨는데요. 예. 지금 뭐 제가 듣기로도 그러고 좀 앞으로 세계 경제 그런 문제도 그렇고 경기가 앞으로 안 좋다고 그러는데,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어느 정도 좀 상승돼 있는 상태 아니냐 이거죠. 일정 부분은. 예. 전고점 돌파한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상승 상태에 분명히 있는데, 그 상태가 뭐 아까 말씀하시는 게뭐 아파트 지금 사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상승에 더 상승하는 그런 주기로 트렌드를 볼 때는 뭐 그 상태로 유지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려갈 가능성이 좀 많은 그런 거 아니냐 싶어서. 아파트요? 아니, 저는 경기 전반적으로 볼 때 예.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좀 많이 있어서, 예. 그런 관계는 뭐 어떤 쪽으로 관점을 보시는지. 왜냐하면 경매 쪽에도 제가 아까 말씀하신 주식 경기처럼 또 어떤 부동산 경기가 약간은 좀 가라앉았을 때, 예. 투자했을 때 또 어떤 그런 수익률이 더 많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유하는 관점을 좀 장기나 중장기로 볼 때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상승 초기 단계에 있는 그런 국면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좀 지금 어느 정도 좀 고점인 것 같아서 단기 어떤 수익 관점이 앞으로 부동산 경기, 전체 경기, 또 그 중에서도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거는 사실은 전문가마다 다 틀려요. 그러니까 각 개개인의 이제 사견에 불과한 거고요. 제가 아까 아파트를 얘기를 하면서 투자로는 조금 하지 마시라. 아니면 다른 더 좋은 종목도 있다라는 차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리스크도 있다라는 차원, 그 차원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나는 하나는 살 거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사라라고 말씀드리는 그 취지는 뭐냐 하면요. 그 취지는 뭐냐면, 집 한 채 있는 사람은요, 집 한 채 있는 사람은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을 안 해. 내가 3억 주고 샀는데 이게 5억이 됐다. 2억 벌었다고 좋다고 술 먹죠. 카드값만 많이 나와요. 그 2억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죠. 근데 팔고 나서 다른 집 안 사고 길거리에 나 앉았을 때 2억 벌은 거예요. 또 다른 집을 산다 같은 규모로. 그럼 내 집만 오른 건 아니거든요. 다른 집도 또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를 사놓으면 오르든 떨어지든 기분의 문제지. 그죠? 기분의 문제지 별로 큰 장애가 되진 않는다. 손해가 되진 않는다. 이런 일종의 보험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근데 반대로 나는 꼭 하나 산다고 했는데 올라갔다라고 하면 지금 내가 3억 주고 살 거를 몇 년 후에는 4억 주고 5억 주고 사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는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니지만 올라갔을 때는 이거는 현찰이잖아요. 그죠? 그때 가서 사는 거는 현찰이잖아요. 사놓고 나면은 떨어진 거는 현물이기 때문에 다른 집도 다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한 채는 꼭 사겠다라고 한다면은 빨리 사두는 게 좋다라는 차원이고요. 거기에 앞으로의 경기가 어떻다 좋다라는 건 그거는 개인적인 사견일 뿐이라서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아파트가 투자 대상이 아니라면 이제 그러면 초보자로서는 어떤 종목들을 저는 사실은 상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예. 투자 초기에 상가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가는 권리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권리금도 없는 상가 받으시면 안 되고요. 그럼 장사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조금 비싸더라도 권리금이 있는 상가를 받아 놓으면은 한번 임차인을 맞추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집 같은 거 아니면 사무실 같은 거 권리금 없는 월세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거기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사무실을 임차를 했는데 안 돼요. 안 되면 만기돼서 저 사업 못 하겠습니다. 보증금 돌려주세요 하고 나가겠죠. 그죠? 당연히 만기되면 돌려달라고 하겠죠. 돌려받고 나가면은 임대인 내 입장에서는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공실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다른 임차인을 못 맞춰놓으면. 근데 상가는 권리금이 있어요. 그 임차인이 들어올 때 보증금은 3천만 원인데 권리금은 1억 주고 들어온 이런 가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 한 달에 100만 원씩 적자가 나더라도 그 1억 아까워서 보증금 돌려주세요. 나 나갈게요. 이 소리 못해요. 심지어는 사기를 쳐서라도 다른 임차인을 맞춰놓고 1억은 다 못 받더라도 5천, 6천만 원이라도 받아갖고 나가지 보증금 돌려주세요. 만기됐으니까 이 소리를 안 한다고요. 그 얘기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뭐예요? 공실 위험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때 요즘 많이 쓰는 게 소셜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왜 쿠폰 해가지고 소고기 한 근에 5만 원짜리 2만 5천 원에 팔고 이런 거 있잖아요. 가게 팔아먹으려고 그거를 해요. 메뉴 1만 원짜리를 5천 원에 막 뿌려놓고 사용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럼 버글버글 하거든요. 그때 가게 파는 거예요. 권리금 받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끼리 조금 도의적인 문제일 뿐이고요. 투자 차원에서 임대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상가, 권리금 붙은 상가는요. 공실이 없습니다. 공실이. 만약에 공실 나잖아요. 땡큐예요. 왜냐? 내 친구 임차인으로 넣고요. 얘가 넘겨요. 그 권리금 5천 받아요. 수고했다 2천 주고 나 3천 먹어요. 권리금을 또 그렇게 장난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권리금 있는 상가는 조금 투자금이 처음에 많이 들어가더라도 투자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리스크가 그만큼 적다. 공실에 대한 위험이 그만큼 적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상가 좀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수익률 쪽으로 막 포커스를 맞추겠다 그러면 공장 좋습니다. 공장. 그냥 통공장은 너무 가격이 비싸니까 거래 단위가 20억, 30억은 최소한 돼야 되니까 그런 거 너무 크다 그러면 이제 여기 구로동 구로 디지털단지, 가산 디지털단지 있잖아요. 아파트형 공장들 있죠. 수익률. 예. 물론 입주 제한이 있는 문제는 있지만 임대를 할 수가
공동서까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입주 제한이 있지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시장에서는 다 합니다. 물론 편법이지만. 예, 현실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일단은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추가 질문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저는 좀 남아서 마주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예, 궁금한 게 해결이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나중에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늦은 시간까지 즐거운 금요일에 모든 유의를 포기하시고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